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지들하는 그 미디어 콘텐츠,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그 고향이 나주와 비슷한 그 크기의 그 충주라고, 충청북도 충주가 제 고향이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나주를 사실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좀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충주도 조금 조용한 도시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정감도 가고 그러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충주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그 제어예측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서 그 벤처 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때 창업을 해서 한 두 번 정도 실패를 경험을 하고 2006년에 이제 다시 이지위드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기술 개발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근데 이제 한 2010년 정도에 저희 사실 친동생이 이제 이런 작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미술 쪽에. 그래서 그 동생과 같이 이쪽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진출을 해서 이제 암만 해도 저는 이제 기술을 담당하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직원들이 다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동생이 예술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앤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좀 차별화된 회사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되게 오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지 몰라갖고 그냥 회사 소개 자료에 있는 걸 왔는데 뭐 이런 영상 콘텐츠나 뭐 이런 모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뭔가 형태를 만든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디어 아트 뭐 이런 류의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회사고요. 직원은 한 90명 정도 있고 이제 뭐 회사는 뭐 이렇게 작진 않습니다. 이런 콘텐츠에서 한 3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잘 열심히 저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네.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영상이라도 이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좀 다르고 제작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인공지능이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뭐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게임 같은 거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또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TV에서 보는 영상이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보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만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이 나주역에 내리니까 금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현재 시대에 가장 그냥 최신 기술, 뭐 새로운 것, 어려운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뭐 미디어 매체, 핸드폰에서 보는 것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사운드가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힘이 나서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물관, 뭐 그다음에 그런 갤러리, 그 밖에 뭐 어떤 뭐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대기업의 뭐 브랜드 공간이라고 하는데 뭐 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매장 뭐 이런 거는 뭐 서울 광화문 일대의 미디어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뭐 나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도시에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영상 그리고 콘텐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아까 IF5도 상도 받고 뭐 그런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표출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주로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미술관의 소장 작품도 좀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오래된 뭐 한 100년쯤 된 건물 그런 형태에 맞춰서 뭐 영상을 투자했을 때 뭔가 좀 다른 경험을 준다든지 이런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린 대로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뭐 또 이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저희가 이제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영화의 그 제목처럼 기술을 통해서 뭐 박물관이나 뮤지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공간적 경험, 스토리적으로는 이제 공감을 더 할 수 있는 경험의 어떤 밀도, 강도 이런 것들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요새 최신 뭐 여러 가지 센서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어떤 경험,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프로젝션 매핑 같은 걸 활용했을 때는 이제 어떤 몰입형 공간 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기존의 과거에 저희가 뭐 TV 화면 속에서 봤던 이런 영상들이 사실은 이 회의장 같은 이런 넓은 공간과 같이 콘텐츠가 어우러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기존에 경험했던 거랑은 좀 다른 새로운 경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추세로 계속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화된 체험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을 때 뭐 저희가 이제 개인화된 체험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뭐 좀 오래전서 한 10년, 15년 전부터 좀 있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 예전에는 저희가 TV 화면을 보면 TV를 이제 그 뭐 방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콘텐츠란 말이 이제 약간 저희한테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콘텐츠를 볼 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같이 집단적으로 체험을 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체험 콘텐츠를 이제 저희가 경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휴대폰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다 혼자서 휴대폰을 보고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골라보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어쨌든 이런 어떤 사람들의 행태의 변화가 사실은 뭐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데도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또 이제 박물관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도입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또 과학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이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인데 영국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다이닝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구현한 아주 초기 상태의 이런 사례들이고요. 가장 뭐 개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RFID 태그 같은 거죠. 저희 뭐 버스 카드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띡 대면은 그걸 소지하고 있다가 그 콘텐츠 앞에 딱 대면은 이게 저희 이름 양정환이니까 안녕하세요 양정환님 저희 박물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것도 누르고 뭐뭐 하면은 이제 체험 과정이 그 아이디 태그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체험 요소를 가지고 한동안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뭘 누르면 양정환님이 뭘 체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 아이디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개인마다 체험 결과가 좀 다르잖아요.
체험의 어떤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기록이 되고 그거를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것들을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뭔가 다 한번 서머리를 한다든지 다 요약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이러이러한 여정을 체험의 여정을 겪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이제 그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전돼 갖고 그 식별을 하는 방식이 그 태그를 보통 하는데 이제 태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패시브 태그라 해서 우리 저기 버스 카드 같은 거 이제 가까이 되면은 이제 하는 방식이 있고 액티브 태그라 해갖고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죠 제 태그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패시브 태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 콘텐츠 앞에 가서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체험했는지. 그래서 내가 체험을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체험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돼서 나에게 전달됨으로써 내가 어떤 거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액티브 태그가 됐을 경우에는 이 체험이 나와 콘텐츠가 아니라 이 공간 전체를 좀 확장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 태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죠. 지금. 휴대폰은 제가 들고 있으면 여기 뭐지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아니면 뭐죠 그 LTE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내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건데 이제 전시관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또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위치 추적이 다 되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한 1m 단위로 다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전시관, 박물관 내에 그 공간 체험을 이 컨텐츠 안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전체를 확장해주는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안 나갔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짓고 내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캐릭터를 바둑을 치시면 어떤 공간에 딱 가면 양동화 캐릭터가 갑자기 나타나고 뭐 여기서 이제 춤을 추면은 뭐 얘도 같이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 나를 따라서 이렇게 아바타 같은 애가 줄줄줄 쫓아다닌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간을 확장된 스토리텔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화된 체험의 또 대표적인 그 트렌드 그런 뭐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AR, 뭐 VR, 뭐 MR, X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XR은 아니고 MR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개인화된 체험의 하나의 또 방편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공간을 확장했다고 하면은 AI나 XR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 확장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통 액티브 태그를 쓰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그 공간에 뭔가 나만의 그러니까 아무데나 쳐다봐도 그게 뭔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고 그 보여지는 그 화면은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되게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풀기가 어려운데 이제 AR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썼을 경우에는 내 눈앞에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있는 위치와 이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전시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인 스토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력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지금 기술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한 몇 년 안에 아마 이런 박물관들에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약간 서머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죠. 게임도 하고 뭐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과거에 왔던 사람들의 흔적 같은 것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이런 물병을 쳐다보면 물병을 누가 만들었는지 뭐 이 공장에 있었던 이야기도 그냥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이 제약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거 이상의 어떤 확장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바이스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뭐 AI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씩 적용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영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영상을 보통 거대한 영상을 이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어떤 몰입을 이제 좀 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 했던 것들은 뭐 2000년대 초반에 영국 전쟁박물관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武器같은 거나 뭐 칼총 뭐 이런 것들, 뭐 사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엽서 같은데 글씨 뭐 이런 것들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유물들, 전시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몰입감 있게 거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픽처쇼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션 매핑 기반의 콘텐츠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임페리얼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공대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약간 여담인데요. 영국 같은 나라는 제가 이제 통신 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하고 만드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영국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옛날에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영국에서 출발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시도 보니까 이제 제가 전시업에 있다 보니까 영국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2000년대면 거의 20몇 년 전에 이제 시도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이제 스크린에 뭐 특정한 시간마다 이제 아주 큰 이제 화면을 이제 투사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슬라이드 쇼 형태의 뭐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쭉 포출을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큰 화면에 쏜다고 해서 몰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제일 큰 요소냐면, 제가 딱 쳐다봤을 때 화면만 보여야 돼요. 이게 딱 봤을 때 사람이 보는 그 앵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한 30도, 40도 정도 되잖아요. 눈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이 위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영역까지 스크린이 있어야지 이게 사실은 몰입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스크린을 이제 쳐다보는 거리도 중요한데 뭐 한 5m, 6m를 쳐다본다고 하면은 최소 한 7m 정도의 스크린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만약에 한 20m에서 쳐다본다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스크린이 필요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앉아서 보면은 그냥 위를 고개를 들지 않는 한은 영상 컨텐츠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돼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몰입이라는 경험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좀 부수적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스크린이 이렇게 직사각형 거대한 스크린이면 또 그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크린은 이런 스크린 많이 봤잖아요. TV 화면도 직사각형이고 많이 봤는데 그걸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스크린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또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스크린이 아닌 것처럼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형태적으로도 스크린의 형태를 벗어나야 그거와 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기둥들 그리고 굴곡이 있는 면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TV 화면의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건물에 매핑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건물의 빌딩 벽면에 한 군데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직육면체 건물 면에다가 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뭐 이렇게 한옥 같은 이렇게 형태가 있는 그런 데다가 쐈을 때 그 영상이 굉장히 실감나게 딱 보이면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높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이트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에 이렇게 스크린 형태도 이렇게 해갖고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5m 이상 되는 벽면에다가 투사해서 이제 몰입감을 이제 극대화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다음에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냥 웬만하면은 멋있습니다. 웬만하면 사실 여기에 굳이 영상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큰 사진 같은 거를 그냥 한 3초 간격으로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해도 몰입이 되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이야기하는 그 내러티브를 그 이야기 이제 스토리를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이게 기억에 남고 이제 이런 이제 경험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흥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의 나라 영국이니까 유럽은 뭐 디자인이 좋으니까 뭐 건물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슬쩍 틀어놨지만 아마 2000년도에 저걸 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지금은 이제 너무 흔해져갖고 이것도 좀 식상해진 거죠. 이것도 그냥 영상 스크린처럼 느끼니까 조금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랑 뭐 아르테 뮤지엄이라고 잘 뭐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이제 그래픽 효과 중심의 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런 데랑 박물관이나 뭐 뮤지엄, 뭐 작가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쪽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이야기의 그 뭐라고 뎁스라고 해야 되나 진정성 이런 게 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만들어진 박물관의 이런 실감형 콘텐츠들은 혹은 잘 만들어진 뮤지엄의 실감형 콘텐츠는 훨씬 더 관객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가의 작품도 그 작가의 세계관이나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영상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로 잘 표출이 되면 시민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미디어 아트 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걸 이제 먹고 사는 회사긴 하지만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그래픽 효과를 암만 예쁘게 해도 예쁠 뿐이지 그게 못 알아는 그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되게 뭐 1년 유행하면은 다음에는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구조가 탄탄한 그런 전시물을 활용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 봐도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잘 만들어진 뮤지컬이나 영화는 계속 보고 싶지만 그런 아르테 뮤지엄 같은 그냥 시각 중심의 콘텐츠는 내가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이 뭐 이렇게 영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복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기술적 성과, 전지물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제라는 거는 뭐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것도 있겠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공간을 이제 스캐닝하는 부분에 대한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프랑스의 뭐 라스코 동물 벽화라고 한 2만 년 전에 만들어져 그 벽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훼손이 되잖아요. 뭐 그래서 대부분의 뭐 동굴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 폐가 했는데 그래도 그걸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동굴 벽화를 이제 복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도 이제 그런 동굴을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아래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관람 동선을 이제 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동굴 벽화만 복제한 게 아니라 이 동굴 형태까지도 다 스캐닝을 해서 똑같이 복원을 했고 복제라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2만 년 전의 안료로 그 화가들이 이제 정교하게 그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원 과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가짜긴 하지만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저희가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실제 이제 동물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기술 발전, 기술이 결합이 안 되면 사실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이런 과정들은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고 또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뭐 우리나라에도 이게 좀 잘 통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원을 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작업한 과정 자체도 이제 전시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소개는 안 되어 있지만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과학관 같은 경우는
그 전시물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도 전시물이 되고 심지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전시물의 일부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되게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 자체도 이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또 그 서양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전시물로 좀 활용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복원 과정도 이제 어떤 전시 아이템으로 해서 크게 이제 성공을 한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긴 합니다. 저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모형 같은 거 저렇게 정밀하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모형업체는 아니지만 모형 하시는 분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 아이템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저도 제가 이제 50대인데 그 이제 좀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조용하게 감상하면서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뭐 20대, 30대, 10대 이런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막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콘텐츠를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의 미디어 콘텐츠 기획할 때 타겟 설정을 보통 하는데 만약에 이제 타겟을 한 50대다 그러면은 50대의 기획자들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근데 타겟이 한 20대, 30대다 그러면은 40대 이상 참여 금지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참여하지 말라고. 이게 왜냐면은 이게 기술이나 이런 트렌드, 기술에 의한 트렌드 변화인데 어쨌든 기술에 의해서 트렌드 변화 워낙 빠르니까 연령대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거 아이폰 쓴 지가 한 10년 좀 넘어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이런 스마트폰 나온 지가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핸드폰에 나온 것도 20년이지 안 됐습니다. 그죠? 저희가 쓰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10년 단위로 해보면은 그 20년 전에 경험했던 거랑 10년 전에 경험했던 거 이제 결국 20대까지의 경험이 거의 결정을 하는 건데 자신의 그 취향을.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갖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이제 기획할 때 이제 여기에 보통 20, 30대를 좀 끌어들이겠다고 하면은 이제 미디어 매체를 많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어린애들한테는 상상력을 그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거든요. 콘텐츠가 상상력을 보여주고 그냥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 쇼폼 같은 거 보잖아요. 쇼폼은 거의 5초, 10초 안에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희 같은 나이에는 책을 보잖아요. 책을 막 며칠 동안 한 번에 읽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요약을 하고 그거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왜냐면 한 200페이지짜리 책을 읽어서 내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냐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초짜리 콘텐츠를 보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다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거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 10초짜리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콘텐츠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콘텐츠 기획적인 부분에서조차도 굉장히 이제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서 뭐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상상하지 말고 상상한 재밌는 게 그냥 보여줘 즉각적으로 이 이야기가 뭔지 그냥 한마디로 뭔지 그냥 바로 보여줘 이게 오히려 젊은 세대에 맞는 거고 저희 같은 세대를 위한 콘텐츠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서 아 이게 의미가 뭐지? 아 정말 멋있다. 아 작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막 해석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이제 그런 거에 또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걸 뭔가 만들어낼 때 그거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만족하는 걸로 갔다가는 이제 다 안주를 못하는 게 거의 극명하게 지금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감형 콘텐츠나 몰입형 콘텐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기술들이 적용되는 형태를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조금 봐주셔도 좋겠다.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 구조나 이제 뭐 개인화되어 있는 약간 일부분의 몰입형의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VR이거든요. VR 같은 경우는 뭐 디바이스를 착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운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쓰여졌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든 VR 콘텐츠는 임팩트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VR 콘텐츠를 예전에 많이 만들었었는데 뭐였더라 그 부산행 같은 이제 콘텐츠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예 무서워서 못 끼고 있겠더라고요. 너무 막 실제 실감이 나왔고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유형의 콘텐츠인데 아마 이것도 이제 기술이 좀 발달이 되면 잘 접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무슨 자연박물관 같은데 이제 그런 동물들이 실제로 뭐 디바이스 상에서 이제 막 나오면 그게 실제 막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시각에 VR 헤드셋을 쓰면은 그거는 아예 전체가 다 미디어 영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만 잘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되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매트릭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릭스가 가상과 현실을 좀 구분 못할 정도로 어떤 상황 조건만 잘 만들어주고 그래픽적인 퀄리티만 잘 나오면 그러면 아마 거의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유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좋게 볼 거라고 보고 이런 XR 같은 경우도 애플 비전이 뭐 나왔다가 조금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런 저희가 현실 그 박물관이라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과 그 다음에 그 가상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디바이스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어떤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이렇게 깨고 더 확장, 시간, 공간 그리고 경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한계점을 깰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더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 많은 아까 말씀드린 뭔가 직접적인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이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참고 삼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은 안경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중간 도자기 같은 게 있으면 뭐 도자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디지털 이런 화면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박물관에는 이제 유물을 이렇게 적절히 전시만 해놓고 이런 글래스를 쓰고 들어가면은 그거에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박물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디지털을 나중에 할 거냐면 이런 도자기나 뭐 이런 전시물들 그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작품별로의 스토리텔링만 개발해서 일종의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또한 이제 저희 경우는 에세 같은 건데 그런 하나의 작은 이야기들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시할 것들만 계속 바꿔주면 그냥 이거만 쓰고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마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런 디바이스 기술,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 이런 리소스, 그래픽 리소스를 만드는 기술이 싸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형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입형 연출에 대해서 몰입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정의한 몰입은 그 전시물, 이제 콘텐츠나 관람객만 남아있는 그런 연출을 이제 사실은 몰입이라고
경험, 몰입형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랑 콘텐츠만 남아있는 조건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 흥행을 한 전시 유형 중 하나죠. 이제 요새 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도 막 전시물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놓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나랑 얘만 이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인터넷으로 봐도 되고 뭐 유튜브로 찾아봐도 되니까 그냥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백자 항아리라고 하면 이게 그렇지만 이 백자 항아리 하나에 대한 이 백자를 조선시대에 만들었다. 그리고 이 백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고 우리가 이것들을 뭐 지켜야 된다. 이런 핵심적인 메시지,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뭐라 저희가 마중물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초를 관람객에게 제공을 해주면 관람객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걸 찾아보고 그런 정보들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거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실제로 몰입의 경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보를 저희가 습득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막 7시간씩 핸드폰 보면서 막 뭔가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특별한 전시 공간에 가서는 조금 더 이런 정보들이 배제되어 있는 좀 간결화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 조금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시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몰입형 전시 유형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둘 다 저도 가봤는데요. 진짜 뭐 거의 무슨 약간 성당 들어간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공간을 되게 잘 만들어갖고 멀리서 들어가면 저 멀리에 방과사육장 있고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져 있는 공간이 보이는데 멀리서 저게 뭐지? 저게 그 유명한 그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들면서 딱 갔는데 정말 이렇게 이러고 있는 하여튼 이러고 있는 저 방과사육장을 보니까 뭐 나도 뭔가 좀 사색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사진도 뻥뻥 찍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결국 콘텐츠나 나랑 남아있는 이런 전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의미 있고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그냥 뭐 제가 어디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어떤 조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저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나 뮤지엄 같은 데가 소장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좋은 내용들이, 스토리, 콘텐츠가 많잖아요. 이 콘텐츠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나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런 전시 방법은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뭔가를 양념을 더해서 뭘 할까? 뭐 약간 이런 정도 수준의 경험, 보기만 하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또 이제 자신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유에 이제, 네,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기정이 기증한 청동투구인데,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시대 뭐 마라톤을 해서 금메달 따라서 뭐 이거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딱 봐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샥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이제 뭐 보여주지 않아도 다 보는 거죠, 자기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아날로그적인 기법의 이제 몰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몰입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정보 차단? 약간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사인이나 뭐 이렇게 설명 문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집중적인 조명을 써서 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결정적으로 이거를 안 읽어요. 예. 이제 어린애들은 절대 안 읽고요. 저희도 잘 읽을까 말까고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아버지가 읽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거의 안 읽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만드는 사람은 공을 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여놓고 집중하게 간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조명의 선택, 조명 디자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명은 이제 사실은 조명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조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색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조명 선택이 또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적용해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곳에 이제 미술관에서는 이제 그런 유의 제품 전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을 좀 활용한 형태는 뭐 이런 벽면 같은 것들을 뭐 영상화하는 그런 작업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이게 몰입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콘텐츠를 경험한다기보다는 공간을 경험한다라는 부분이 또 같이 결합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물을 하면은 전시물이 한쪽 벽에 보통 이렇게 쭉 있고 그거를 이렇게 가서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전시물들을 중간중간에 공간에 여기저기 해서 이게 전시물과 내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공간 체험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그런 그 일반적인 관람객의 그런 경험 방식의 변화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관람석이 있잖아요. 그 어떤 보는 위치가 있고 그걸 또 화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혹은 뭐 연극을 보면 무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경험을 선호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조금 더 이 콘텐츠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한 그런 체험을 좀 많이 선호한다든지 그런 걸로 좀 성공한 그 전시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 조각품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여기 안에 걷게 한다는 거는 또 이제 어떤 몰입의 경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경험한 어떤 트렌드 변화도 사실은 콘텐츠 속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그런 유의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콘텐츠 배경으로. 예전에는 뭐가 멋있는 작품이 있으면 작품을 찍었는데 지금은 작품 찍는 게 아니라 작품하고 저를 같이 찍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변화가 대표적인 이제 콘텐츠 참여하려고 하는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공간에 대한 컨셉, 그러니까 어떤 설정이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백제 시대에 뭐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그 설정을 관객에게 잘 주입을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서. 근데 특히 이제 그래픽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픽이 그 설정을 많이 도와주는데 작품만 있는 경우에는 작품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작품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작품이 여러 개가 이렇게 공간 안에 있을 때 그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을 일단은 딱 그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 관람객은 지금 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공간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번 관람을 해봐. 이렇게 뭔가 설정을 정확하게 심어줘야지만 좀 가능한 부분에서 되게 설계를 예민하게 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명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맵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저기 약간 뭐 여쭤보신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런 아이템, 전시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런 것들도 있고 저게 정답은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전시관을 하나 만들 때 뭐 아이템을 뭐 적게는 20개에서 많으면 뭐 100개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시 기획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전시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 30대 타겟이고 최근에 전시 트렌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걸 무조건 가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다 그거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그냥 전통적인 전시 방법을 뭐 80% 90% 썼다면 그거를 뭐 한 60% 한 50% 줄이고 이제 다른 새로운 전시 방법들을 조금 더 시도를 해갖고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이제 저희가 어떤 트렌드에 맞게 또 효과적으로 이제 이 전시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일반 관람객들이 어떤 전시를 좋아하느냐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게 사실은 그냥 새로운 트렌드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전시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그런 전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예술, 뭐 역사의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을 우리 대중들에게 이제 새로운 또 젊은 세대들한테 또 알려주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를 잘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해외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서 사람들이 좀 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영상이나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린에 있는 이제 박물관이고요. 이제 파노라마, 그러니까 뭐 360도 그런 영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했는데 한 30m에 높이 15m 그리고 가운데 뭐 리프트 장치가 있어서 그 사람이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또 흥행을 했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사람이 이만한데 스크린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매체를 이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의 페르가몬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 공간 뭐 이렇게 저도 잘 몰라갖고 이제 누가 적어준 건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360도 우리가 예전에 서클 영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서클 영상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얘도 서클 영상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엄청 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한 높이 15m짜리 스크린에 지름 한 30m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다가 저기에 프로젝션 매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얼마 들까요? 한 100억은 들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공공에서 만약에 예산을 100억을 이 공간 하나에 쓰겠다고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제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들은 이제 몰입의 이제 경험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아마 잘 감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현장에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를 원래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엑스포를 이제 많이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엑스포, 뭐 상해, 여수, 뭐 이제 두바이, 뭐 저희 이제 오사카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은 일본관하고 독일관 인기 제일 많고 워낙 또 잘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근데 저거는 한 100억 좀 들었다면 한 3조 정도 드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라는 이제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LED로 만들어진 아이맥스관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 때문에 갔다가 구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관람석이 있고요. 위쪽으로 해갖고 이제 구처럼 생긴데 굉장히 고해상도 LED 이렇게 천장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느낌. 거기다가 이제 뭐 바람도 좀 불고 이런 거 있잖아요. 4D 영상 같은 게 있는 그런 거랑 사운드 시스템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스피커가 15,000개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1분짜리 콘텐츠 제작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든답니다. 예, 그래서 물론 한국으로 가져오면은 한 15억이면 맞을 것 같고요. 상조 들었으니까 한국에서는 한 5천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런 스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몰입형 공간의 끝판왕? 제가 이게 진짜 완전히 진짜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는 뭐 이렇게 생겨갖고요. 한 2, 30m 정도는 그런 지름을 가지고 있는 구형이고,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는 지금 하남시에서 뭐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라스베가스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거를 구축하는 건축비나 시설을 만드는 비용이 2배가 비싸고, 미국은 또 한국보다 한 2배가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대충 해봐도 한 4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입장료가 1시간 영화를 보는데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뭐 사람이 많더라고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조금 잘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뭐 이제 컨텐츠 잘 만든다는 게 뭐냐면 그 관객석에 딱 앉아서 제가 봤을 때 그 이 3D적인 이런 공간의 그 형태가 제가 실제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카메라로 촬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뷰포트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는 그 내가 보는 그 시선의 그 각도를 맞춰갖고 이제 영상이 제작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시야각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영상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약간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처럼. 그래서 그런 실제처럼 착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촬영 기법과 높은 그래픽 퀄리티. 이것도 LED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돔영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대부분 프로젝션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젝터는 이제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LED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이게 실제 그냥 이렇게 뭐라 설악산 같은 데서 만약에 동영상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기서 똑같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만약에 그런 어떤 촬영 기법과 어떤 LED를 적절히 잘 쓴 저보다 조금 축소되어 있는 공간이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좀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 때문에 거의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몰입형 그런 컨텐츠, 특히 뭐 영상 위주의 컨텐츠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뭐 이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제 재밌게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례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은 이제 뭐 저희가 건물 같은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써서 하는데, 이게 지금 음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건물에 뭐 약간 옛날에 뭐 유럽의 이제 건물에다가 영상으로 이제 프로젝터를 쏴서 영상이 나오게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많잖아요. 근데 얘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물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대중가요를 부르는 거죠. 이게 리옹 비치 축제에서 23년에 했던 건데, 노래를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는데 이 인물은 아마 프랑스의 뭐 유명한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루이 메세 뭐 이런 사람들 해갖고 이거 얼굴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만들어갖고 노래를 이제 막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신청곡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이 목소리가 잠깐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나라 같으면은 뭐 국악을 이제 뭐 가야금 명창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민요 같은 거 부르고 그럴 것 같잖아요. 옛날 사람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팝을 부르잖아요. 이게 이런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뭐 과거에 유명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재는 이제 그래픽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뭐 작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 컨텐츠랑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대중적인 소통 방식을 쓴 거죠. 그 음악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간 거죠. 음악이 어려우면 이제 그래픽을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관람객이 좀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장 상황을 보면은 이 관객들이 다 따라 불러요, 노래를.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조용필 노래 같은 거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거 영상 나오면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를 거 아니에요. 다 아는 노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용필밖에 몰랐는데 뭐 BTS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런 빛이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연주, DJ랑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클래식 그런 악단이나 좀 서울시향이나 이런 데랑 콜라보하는 개념. 그래서 조금 더 공연적인 그런 요소들을 도입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단순 영상 관람이 아니라 이걸 같이 좀 약간 축제처럼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 콘텐츠 기획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빛의 벙커는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빛의 벙커, 그다음에 아르테 뮤지엄 이렇게 이제 국내에는 이런 프로젝션 매핑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빛의 벙커랑 아르테 뮤지엄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아르테 뮤지엄은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뻥뻥뻥 많이 찍게 하는 게 이제 아르테 뮤지엄.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으면 이제 아르테 뮤지엄을 가는데 빛의 벙커는 영화를 가지고 클래식 음악으로 이제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타겟이 좀 다릅니다. 아르테 같은 경우는 20, 30대 타겟으로 되어 있고요. 그 빛의 벙커도 20, 30대일 것 같지만 사실은 50대 그 여성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경험도 좀 달라요. 빛의 벙커는 여러 번 방문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작품을 오랫동안 1시간씩 관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르테 뮤지엄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빨리빨리 사진 찍고 다음 거를 또 내 인생샷 같은 걸 계속 남겨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프로젝션 매핑을 썼더라도 어떤 타겟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디테일하게는 또 연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면은 연령대 높으면 조금 스토리가 좀 중요하고요. 연령대가 낮으면 조금 시각적으로 단편적인 그런 약간 감각적인 그런 부분의 연출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랩은 이제 일본에 되게 유명한 곳인데 국내에도 좀 몇 번 전시했었고요. 팀랩에 이제 보더리스, 플래닛 이런 데가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팀랩은 사실 도쿄에 있고 거의 전 세계적인 관광지죠. 1년에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전시가 하나의 매출이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몇 년 전에, 저는 작년에도 가고 한 몇 번 갔는데, 근데 갔을 때 어떤 날은 1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시사점이 있어요. 이 팀랩의 콘텐츠는 사실은 그냥 미디어 아트가 아니고요. 그 일본의 그 몇백 년 전에 미술 작품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설화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일본 거니까 잘 몰랐는데, 근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제 이런 뮤지엄이나 갤러리 혹은 이런 미디어 아트 전시관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어디더라? 팔만대전 하여튼 무슨 굉장히 우리나라 유적지 같은 데에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팀랩하고 되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팀랩의 컨텐츠의 모티브를 보면은 일본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연도를 보면은 조선시대에 보면 저는 이제 바로 임진왜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유적을 가장 많이 파괴한 나라가 이제 일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전시를 했을 때는 저희의 고유한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국내 이런 미디어 아트 첨단 미디어 콘텐츠의
이제 뭐 어떤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확산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일본 거를 따라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사실 우리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뭐 영상을 예쁘게 만들고 맵핑을 하도 되게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컨텐츠 기획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현대미술관에 이제 수장고라는 데서 했던 거를 그냥 간단한 이제 제작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주현대미술관에 이제 작품을 이제 수장고인데 이제 이걸 이제 미디어 전시관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사업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장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 영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화 작품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벽면과 바닥을 보통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천장이 약간 예쁘게 생겨갖고 천장까지 이제 다 영상 맵핑으로 해달라고 해갖고 그냥 들어가면 다 그냥 온통 다 영상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이제 공간으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이제 약간 실질적인 부분인데 프로젝터를 특정 사이즈 공간에 프로젝터를 이제 뭐 여기다가 프로젝터를 2개 넣는 거랑 여기 이 공간에 프로젝터 10개 넣는 거랑 하면 10개 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프로젝터는 이거 꺼도 빛이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도 사실은 바닥 벽면만 쓰면은 그거 대비해서 천정을 쏘기 위해서 프로젝터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좀 밝은 공간이 돼버린 거죠. 밝은 공간이 되면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래픽적으로는 블랙, 검은색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꺼놔도 얘가 좀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데 얘가 밝기 때문에 얘가 검은 어두운 걸로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대비가 돼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밝으면은 이 검은색이 표출이 안 되고 여기 허옇게 이제 이렇게 약간 회색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이런 공간을 이제 디자인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제 어디까지 맵핑 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너무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프로젝터를 더 비싼 거, 예를 들면 검은색 표현이 잘 되는 프로젝터 더 비싸거든요. 뭐 그런 걸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크린의 컬러를 조금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 제작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 시각 그래픽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젝션 맵핑 공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스크린 색깔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밝으면 밝을수록 스크린 색깔은 좀 어두워져야 되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제 스크린 색깔은 좀 밝은 계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밝아지면 검은색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린이 조금 어두워야지 검은색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계속 밝아진다고 예를 들면 어두워지면 이제 색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할 때 특히 이제 뭐 여기 공공에 계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무조건 이 컬러 코드가 있거든요. 이 페인트 색깔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한 3단계 정도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칠해놓고서 프로젝터로 써갖고 색감 테스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업체 말 듣고 그냥 이걸 하면 된다고 했다가는 다 칠해놓으면은 이거 다시 칠하려고 그러면 돈 더 달라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결국은 굉장히 퀄리티가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암만 잘 만들어도 이 컬러를 선택을 잘못하면은 암만 잘 만든 콘텐츠도 되게 좀 허접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귀찮더라도 사각형 한 2m짜리 박스로 한 3개 정도를 쳐갖고 색깔을 한 3개 정도 칠해놓고서 프로젝터로 써보면은 거기서 영상을 틀어보면은 아 이게 좋다 이게 딱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색깔로 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로 쫙 칠해버리면은 한 번에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노하우지만 그냥 오늘 특별히 방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한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좀 그게 좀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선정까지 이렇게 돼갖고 이제 영상이 매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소장 작품들을 위주로 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2개년을 좀 했었는데, 두 번째는 김보희 작가의 작품을 한 55편인가 하여튼 굉장히 여러 편의 작품을 가지고 또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실질적인 얘기라 재미가 없으신가요?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소장 작품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는 거랑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개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소장 작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소장 작품을 저희가 수집했을 때 얘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컨셉이 있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음에 이거를 왜 모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작가들 작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 있는 소재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색감 뭐 이런 것들이 컬러에 대한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또 분류를 해야 되고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야기 구조를 이제 끌어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구조를 끌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잘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관객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성공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 작품들 하는 경우는 그래서 조금 몇 단계의 좀 많은 고민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제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개 가지고 하는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이제 자기가 시리즈 이제 연작을 쭉 만들면은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컬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게 이 작가 작품을 일맥상에서 이렇게 꿰뚫는 세계관이 딱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그 작가로서의 그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보희 작가 같은 경우는 색깔이 뭐 초록색이나 이런 자연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쓴 작품의 소재 중에 뭐 그 안에 막 강아지 뭐 이런 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너무 작품을 막 움직이게 하면은 작품이 훼손이 되잖아요. 근데 작품에 중요하진 않지만 거기에 약간 포인트처럼 작용하는 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풀숲에서 뛰어다니는 거는 작품을 훼손하는 느낌이 아니죠. 왜냐면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당연히 강아지가 움직이고 있었을 테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해갖고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도 잘 흥행이 됐지만 김보희 작가 작품은 훨씬 더 이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그래서 결체적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맵핑이 돼서 들어오니까 뭐 들어가면은 이제 다 콘텐츠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곡을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대중 작곡가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림 씨를 조금 섭외를 해갖고 하림 작곡가가 이제 그 가수 아시죠? 그분이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콘텐츠가 좀 좋아갖고 욕심이 나는지 혼자 제주도를 내려가갖고 이제 이 음향 튜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니니까 사운드 시스템이 별로 안 좋으니까 현장에서 자기가 노트북 가지고 작업하면서 다 잘 들리게 이제 튜닝을 해준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들어보면은 음향이 원래 이런 공간에 사운드가 나오면 약간 뭉그러지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간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튜닝을 해갖고서는 이게 굉장히 청량한 그런 사운드가 들리게 된 거죠. 근데 작품이 보면은 자연을 다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그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는 거에 사림의 약간 그런 좀 정적인 사운드인데 굉장히 되게 청량하게 들리니까 이게 감동이 좀 되게 극대화가 돼갖고 막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흥행했었고, 그리고 좀 약간 이런 인터랙티브 연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재밌게 좀 한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이 좀 좋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쑥스러우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조금 뭐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키네틱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국의 전통 디자인을 이제 모티브로 한 키네틱 작품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2005년에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뭐 전통 문양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저기 책가도 뭐 이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야금의 신비형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모터를 한 2,000개 정도 사용해갖고 움직이는 LED 바를 12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의 신비형의 그런 떨림을 이제 키네틱으로 이제 상징화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야금 유명한 연주자의 음악에 맞춰서 저 키네틱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한지를 소재로 해서 그 블라인드 느낌의 그런 키네틱 작품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얘도 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의미가 좋으면 사실은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 글로벌하게 이제 상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후원을 받아갖고 여기 삼성전자 휴대폰을 한 300개 정도를 연결해갖고요. 휴대폰에서 이제 책가도의 그 작품이 이제 영상으로 이제 표출되면서 키네틱과 함께 이제 나오는 이거는 이제 그 정부 관계자분들이 제일 좋아했죠. 여기 삼성전자 핸드폰으로 한 거야 말하면서 이제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두바이 엑스포에 했던 사례고요. 그래서 이건 건물 외벽을 회전하는 큐브로 이제 LED와 같이 연출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오방색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그래픽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연출, 그러니까 키네틱과 함께 이제 연출한 거고요. 네,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오픈한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라고 그 영종도에 인천공원 옆에 있는 설치한 이제 키네틱 샹들리에라는 작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키네틱은 이제 사실은 제작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작품으로만 하기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LED 전광판 모듈을 한 160개 정도의 조각을 나눠가지고 6개의 레이어로 해서 상하로 움직이는, 그래서 마치 어떤 샹들리에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키네틱의 장점은 뭐냐면 얘가 움직일 때마다 그런 모양이 계속, 조형적인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영상 연출이 더해져갖고 굉장히 새로운 이제 경험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쪽 분야는 이제 사실 뭐 다른 데서는 조금 하기가 많이 어렵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공대생이라서 이제 가능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LG전자에서 이 제품을 이제 해외로 판매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갖고 지금 이제 해외 프로모 이제 마케팅을 이제 LG전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업을 잘못해갖고 그래서 LG전자가 영업을 대신 해주는 걸로.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키네틱에서 이제 이게 저희 한 10년 전에 한 건데요.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한 건데 한 1,400개의 이제 금속 봉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만들었다가 그런데 키네틱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움직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워낙 그런 영상이나 이런 뭐 핸드폰도 많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다 이렇게 뭐 집어 던지고 뭐 팽이도 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신기한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달려있는 이제 오브제라고 하는데, 이제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LED 디스플레이를 다는 경우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금속 보온을 달았어요. 그래서 금속이라는 건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금속을 사용해서 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과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가치가 이제 이쪽을 사는, 이제 발주를 하는 이제 고객사 쪽이 원하는 메시지가 딱 통하면은 이거를 비싸지만 쓰게 되는 거고, 자동차 회사나 철강 회사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금속과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움직임,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만드는 제품이 자동차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딱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이제 다 고정되어 있는 스크린이 많으니까 이제 지겨워갖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AI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그 생성형 AI는 뭐 저희가 AI를 여기 계신 분들이 AI를 활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다 하고 계신 분이 유튜브 보시면 다 100% 그건 다 AI가 추천해주는 영상을 지금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AI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거는 우리가 지금 AI가 사실은 우리 직업 중에 대체를 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작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작가, 뭐 아니면 영상 제작자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직업군이 대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이게 지금 완전히 다 AI로 만든 거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데요. 근데 하루도 안 걸려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텍스트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요. 근데 이런 유의 콘텐츠를 뭐 그냥 사람이 만들면은 한 2달과 3달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하루 이틀에 다 만드는 정도로, 근데 또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저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영역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 약간 미디어 아트스러운 붓을 갖다 대면 이런 막 파도 치는 막 이것도 다 AI로 그냥 하루도 안 걸려서 뚜닥뚜닥 해갖고 만든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죠. 네,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의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런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거는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뭐 붙이를 하니까 뭐 거기에 뭐 파도가 치는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뭔가 AI를 써갖고 좀 싸게 효율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기본은 뭐냐면 이 작품이 뭐가 있으면 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인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면 여기다가 스케치를 쫙 했으면 이 스케치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뭐가 채색이 된다든지, 결국은 이제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도 다 내가 안 하고 그냥 AI가 다 알아서 해준 거를 그냥 하는 거는 기분도 좀 안 좋고 뭔가 좀 위험 많이 느끼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그게 또 막혀 있어요. 저작권 같은 게 또 이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저작권 등록도 안 돼요. 그래서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많이 하고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원본 영상이 있는데 이게 그냥 테스트인데요. 뭐 이런 이제 고급 스타일로 바꾸는. 두 번째는 이거는 정태균 작가라고 아마 저기 어디더라? 고창 지역인가요? 거기서 뭐 활동하시는 거기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작품을 좀 받아갖고 정태균 작가님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작품 스타일 같은 거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조금 더 원형을 좀 유지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형태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통 예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보시면은 막 엄청나게 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은 요만한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스크린은 화면이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하는 방식이 요거를 이제 AI 보고 하라고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보고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큰 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요걸 AI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비슷하게 그리는 거. 어차피 이거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 그려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를 이제 AI가 그림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요건 다 이제 AI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실제 작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작년에 이제 몰입미는 전시했을 때도 저희가 좀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 수능 작가 작품을 이제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게 스크린이 굉장히 없고 작품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AI 기술과 그 영상 제작자들이 같이 협업을 해갖고 일종의 AI도 그 영상 제작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이런 작품들이 조금 더 어떤 몰입형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게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저희가 박물관이나 그런 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제 AI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대 ACC 역대 두 번째 그 정도 흥행을 한 저지고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